지금 배우는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품이 있고 앱을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아웃이 있을 거고 UI죠. 얘를 프론트엔드라고 한다고요. 앱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웹 서비스의 큰 틀에서 보면은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 안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요거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본은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아까 이전 코어 데이터 수업까지로 해서 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본기는 다 다루어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공부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 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아무래도 뭐가 더 많으니까 그럴 거고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외부의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여기에 무언가 있는 게 이 친구가 백엔드라고 해요. 그래서 백엔드는 주로 인증이 제일 커요. 네. 인증과 뭐 자료 조회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조회, 저장, CRUD. 결국 요 안에도 CRUD라고 말씀드렸죠. 요 데이터 저장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CRUD예요. 그 앱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다. 그러면은 칼을 다루는 거, 재료 손질, 그리고 불을 다루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플레이팅 하는 거. 그렇게 업무를 카테고라이즈 한다면 CRUD라는 걸로 어떤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리에서 칼질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CRUD를 로컬에서 하는 걸 배웠고요. 로컬 내 스마트폰 안에서 동작하는 걸 다 배웠고 결국 백엔드로 보내서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돼서 나한테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 요 영역 여기가 네트워크인 거죠. 결국 통신을 통해서 가서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영역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화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 전화기 있었나요? 집에 전화기 없었던 세대도 있죠 여기. 옛날에는 집에 집 전화가 있었어요. 유선 전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전화랑 안방에 있는 전화가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누나가 좀 친구가 많아서 맨날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실에 전화기를 딱 들면 누나가 통화하는 게 막 들려요. 또는 이제 PC 통신 같은 거 접속할 때 컴퓨터 모뎀에 연결하면 삐삐치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 전화기를 딱 들면 갑자기 치 하고 누나는 PC 통신을 하다가 끊기는 거야. 화면이 갑자기 멈춰. 막 화면이 뜨다가 채팅을 막 치다 채팅 멈춰. 그러면은 야 하면 이제 또 전화기 내리고. 약간 요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는 보안이 중요해요. 예. 그냥 사실 중간에 그렇게 수화기를 딱 들어버리면 데이터를 중간에 누구든 가져가서 꺼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중요한 은행 업무를 보는데 네트워크가 그게 중간에 탈취되면 돈이 다른 데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들이 필요했고 만들어졌고 그게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요 네트워크 그냥 뭐 자료 저장 툭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션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 파싱이라는 것도 필요해진 거예요. 결국 데이터를 어떤 박 상자에 담아서 암호화를 하고 던져서 받아야 중간에 얘가 탈취되더라도 열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 물론 오늘 배우는 게 이 암호화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암호화를 우리가 직접 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URL 세션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일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URL 세션에 내가 담으면 그 친구가 알아서
암호화돼서 전송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세션이라는 친구도 파일과 마찬가지로 쉐어드 싱글톤이죠. 그 파일도 그랬지만 네트워크도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요리도 그 파인다이닝이나 큰 주방에 가면 메인 셰프가 있고 보조 조리사들이 많이 있죠. 요리사들이 주변에 있죠. 오래 걸리는 작업을 맡겨요. 그 옛날에 백종원이 하는 프로 그 뭐였죠? 뭐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백종원은 막 돌아다니면서 지시만 하고 국을 계속 젓거나 계속 뭘 자르거나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작업을 다른 사람들 위임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오래 걸리는 작업을 위임하듯 지금 URL 세션이라는 객체에다가 위임하기 위해서 싱글톤은 그 위임자에 해당해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모리의 여러 공간을 차지할 필요도 없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친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친구를 쉐어드라고 하고 이렇게 만드는 패턴을 싱글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싱글톤 패턴의 세션 정보를 가져와서 그 세션 여기도 지금 인젝션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얘네도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었는데 의존성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해도 뭐 어느 회선으로 갈지, 어떻게 호출할지, 얼마나 기다릴지, 얼마나 기다리고 끊기는 걸 정할지 같은 것들이요. 보면 인터벌 리퀘스트와 인터벌 for 리소스라고 해서 타임아웃을 정해놨어요. 30초, 60초. 요청 타임아웃은 30초고 리소스 타임아웃은 아마 응답 타임아웃일 거예요. 얘는 요청 타임아웃이고 요거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게 응답이 맞을 겁니다. 자료 이거는 파싱 문제인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응답이겠죠? 아마도. wait for connectivity. 그래서 연결에 대한 연결 지연 요거는 요청에 대한 처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서 세션 정보를 크리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션, 요 싱글톤이 나한테 세션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요거 써.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그 세션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앱들에서도 계속 쓸 거잖아요. 내가 카톡을 쓰고 있다가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도 카톡이 오잖아요. 그럼 카톡에서 URL 세션 만들어서 보냈을 테니까 거기 세션이랑 유튜브 영상 시청하고 있는 스트리밍 세션이랑 그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잖아요. 운영체제 이 프로그램 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다 알아서 관리해 줍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션을 가지고 데이터 태스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URL 주소는 이거는 유니버셜 리소스 로케이터 URL 뭐 그런 거의 약자죠. 유니파이드였나? U가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자원입니다. 자원 주소. 보통 인터넷 주소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 뭐 www.naver.com/news 물음표 뭐 카테고리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정치 카테고리에 있는 뉴스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겠죠. 뒤에 오는 코드 블럭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답 콜백. 그래서 요청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기겠죠. 네트워크 오래 걸리니까 보냈어. 응답이 오면 요 콜백이 실행되는 거고 걔네가 전달해주는 데이터와 걔네가 전달해주는 응답 코드와 혹시 있을 에러를 반환하는데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호출하고 끝. 여기까지 내려오고 끝. 그죠? 에러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응답이 200번대가 아니면
요 얘기는 200번 때는 성공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번 때가 아니란 얘기는 실패 응답이란 얘기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처리를 하는 컴플리션 코드 블럭을 호출했습니다. 컴플리션 코드 블럭은 이 함수의 클로저로서 이 함수의 콜백, 그러니까 데이터 태스크 콜백이 있고 데이터 태스크 콜백을 통해서 내가 가공한 다음에 나를 부른 친구한테 콜백을 전달하는 거예요. 콜백이라고 하는 건 반송, 택배로 치면 반송, 받은 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송을 하는 거고, 데이터도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받았으니까 파라미터 3개 받았으니까 3개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예요. 3개에 대해서 자 에러 체크했고 응답 체크했고 그럼 데이터 체크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도 실패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없으면 석세스 응답을 데이터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석세스 응답이 왔고 데이터가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get은 네트워크를 갈 때 여기서 가는 get은 get과 포스트 차이 우리 설명한 적 있나요? get 포스트 차이 알아요? 몰라요? get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이해했던 건 get은 엽서 같은 거고요. 포스트는 소포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get 방식은 get도 결국은 네트워크를 타서 무언가 전달하고 전달한 위치에서 뭔가를 받아요. 근데 get 방식은 보낼 때 주소만 있어요. 보내는 주소가 적혀있는 엽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는 그 엽서가 아니라 내용물들을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물을 보낼 때는 포스트로 보내고요. 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 폼을 채운다. 뭐 내 주민번호를 등록한다. 뭐 이런 것들은 포스트고요. 그 외에 뭐 유저 정보를 가져온다. 조회한다. 최신 글 목록을 가져온다. 이런 거는 내가 뭘 보낼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주소값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get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get post 이 문법이 HTTP의 표준이에요. 표준이고요. CRUD의 표준이에요. 오늘따라 CRUD가 많이 나오네요. CRUD 표준으로 create, 그러니까 create는 포스트고요. read는 get이에요. 그리고 update는 push이에요. push라는 게 있어요. 얘랑 비슷해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 포맷이 다른 것뿐이고 delete는 얘는 delete가 따로 있습니다. CRUD에 대한 HTTP 표준이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REST 스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REST라고 합니다. Full API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표준을 잘 안 지켰었어요. 안 지켜도 되거든요. HTTP 표준이라는 게 통신 표준인데 전화했을 때 무조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본론 얘기해도 되죠. 뭐 그리고 군대 갔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전할 때 막 무전용 단어 있죠? 하나 둘 삼 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숫자 단위가 아니잖아요. 하나 둘 삼 넷 뭐 5, 6, 7, 8, 9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숫자 표기인데 무전할 때는 그게
그러니까 1과 2가 헷갈리고 뭐 이래서 바꿔놨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표준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라서 인터넷 서비스도 만들기 나름이라서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포스트로 다 때렸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안에다가 포스트는 소포라고 그랬죠. 안에 넣는 자료에다가 내가 뭘 지우겠습니다. 뭘 조회하겠습니다. 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뭘 추가하겠습니다를 그냥 그 포스트로 다 때렸어요. 포스트라고 하는 API에다가 다 정보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표준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해서 레일즈가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표준을 지키는 게 있었지만 레일즈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야, 우리 HTTP 표준을 지키면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표준 뭐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RESTful API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요 CRUD를 구성하는 HTTP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RESTful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RESTful을 지킨 API들이 개발하기가 수월해요. 지금 보시면 밑에도 그래서 결국 포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함수 바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포스트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이슨 오브젝트래요. 바디 본문이 제이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스트 바디가 어디였어? 여기 with 리퀘스트에 여기 여기다. 요 한 줄. 요 한 줄이 추가되는 겁니다. 포스트이기 때문에. 보시면 인코딩 했죠? 제이슨으로 가공된 자료를 담아서 넣은 거예요. 던진 거예요. 소포를 준 거죠. 위에서 보면 get은 get 방식은 그냥 여기서 그냥 던졌죠. 뭐 없어요. 태스크가 그냥 던질 때 그냥 던졌는데 여기는 요청을 던지기 전에 여기다가 리퀘스트에다가 HTTP body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스트랑 get은. 그렇게 해서 RESTful한 API를 쓰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세션이라고 하는 건 보안과 어떤 프로그램 자원에 대한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의 자원 관리 측면에서 애플이 만들어 놓은 iOS 운영 체제가 나한테 이렇게 소포 상자를 준 거예요. 그 우체국에 가면 규격 상자들이 있죠? 팔죠? 규격 상자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넣거나 그 옆에 보면 엽서도 있어요. 엽서도 꺼내다가 내가 주소 적어서 우편번호 넣고 뒷면에다가 글 써서 거기 드리면 그 바로 발송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터널을 지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랬을 때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기도 하죠. 그런 끊기는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뭐 정말 슈퍼 개발자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단절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뭐 갑자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마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다시 재시도하거나 오류를 띄우거나 그런 작업들을 그리고 그런 코드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핸들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쪽은. 여기 보시면 URL 주소가 잘못됐다. 주소 잘못 여기 밑에 써 있죠? 예. 잘못된 URL이거나 응답이 올바르지 않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파싱에 실패하거나 그 외의 모든 것. 예. 서버 에러는 자, 그래서 200은 성공이라고 했어요. 응답이. 300대는 주소 변경이에요. 400대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문제. 잘못된 주소거나 잘못된 주소거나 나한테 권한이 없거나 또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방식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get을 보냈다거나 뭐 이런 거. 요런 게 400대 문제고 500대는 여기서 말하는 서버 에러는 보통 500대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500대는 그쪽이 잘못한 거예요. 서버가 게이트웨이 오류 많이 보셨죠? 게이트웨이 오류가 503이죠. 그리고 그냥 500 에러는 서버 에러라고 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갔을 때 500대 에러가 보인다. 그건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되는 거예요. 500대 에러는 그쪽이 잘못한 거거든. 400대 에러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400대 에러는 내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400대 에러가 뜨고요. 500대 에러는 상대방 그 서버 쪽 문제. 서버가 너무 트래픽이 폭주해서 게이트웨이 오류는 보통 트래픽 폭주로 발생하죠. 티켓 예매할 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뭔가 이벤트 참여할 때 탁 켰는데 503 게이트웨이 오류 뭐 이런 거. 그거는 웹서버가 구동되기 전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막 발생해가지고 사용자가 많아져가지고 서버가 여러 대로 늘어나. 10대에서 30대로 확 늘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20대가 준비된 다음 네트워크에 붙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이제 먼저 붙이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갔는데 없어. 그러면 503이 떠요. 네. 그런 케이스에.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응답들에 대한 처리. 네트워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 코드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결국 그럼 소포 포장을 하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다룬 적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해요. 자바 오브젝트 뭐예요? 객체죠. 객체 지향 또 나왔네요. 결국 객체 지향 설계되어 있는 전달, 주고받는 프로토콜. 이 이전에는 XML이라는 친구를 많이 썼습니다. XML은 일단은 ML은 마크업 랭귀지. 네. 그 X는 뭐 이것저것을 의미해요. 네, 이것저것을 의미해요. 얘는 HT면 하이퍼 텍스트죠. 그래서 HTML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외에 ML 쓰는 게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친구가 있었죠? SAML, YAML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다 ML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 요 XML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요렇게 꺽쇠로 만들어진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요 안에 자료를 넣고 그거에 대해서 표기하는 표기법을 의미해요. 이건 사람이 보기에 좀 수월한 형태라고 해서 고안을 했는데 닫힘 태그 때문에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힘들고 규모가 커지면 더 가독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해서 제이슨 표기가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요즘은 콜론. 약간 우리 딕셔너리 정의하는 거랑 유사하죠. 콜론 밸류.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밸류. 이런 표기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객체를 어떤 문자열로 변환해서 네트워크를 태워야 되니까 그 네트워크를 태우기 위한 이런 자료형이고요.
이미지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도 결국 이런 데 넣을 수는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자열 기껏해야 뭐 100kB, 100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뭐 몇 킬로바이트 단위인데 이미지는 메가바이트 단위죠. 1000배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문자로 바꾸면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 베이스 64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미지를 열어보면 글자로 뭐 수백 개의 글자가 확 찍혀요.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이스 64라고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진수를 16진수 문자열 포맷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 문자열로 변환됐던 걸 받아간 쪽에서도 베이스 64 그러니까 인코딩을 하면 이진 바이너리가 베이스 64 문자열이 되고요. 문자열을 디코딩하면 다시 이진 바이너리가 돼서 이진 바이너리를 이미지 코덱에다가 태우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튼 그런 정보들도 컷업을하게 넣을 수 있으나 그렇게 넣는 거는 권장되지는 않고 멀티파트 폼이라고 해서 이제 함수 바디 본문 바깥에다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은 그렇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은 다른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초 부분은 그런 거 말고 프리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정도만 처리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컷업을 물론 이미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그걸 처리하려면 조금 귀찮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미지 부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만 처리한다면 지금 요 제이슨 포맷으로 문자열들을 변환해서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고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고 문자열을 다시 객체로 바꾸고 이런 걸 하는데 유저 어드레스 여기 어드레스 있네요. 이거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객체 유저 밑에 어드레스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1대 n입니다. 아니지. 잠깐만. 얘는 1대 1이지. 지금. n 대 n도 아니고 1대 1도 아니고 잠깐만. 뭐냐? 얘네 둘이 어드레스가 하나인 거죠?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대 1이겠네요. 네, 이 관계는 한 주소를 다른 애가 또 가질 수 있나? 뭐 아무튼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서로 관계를 구성하기도 해요. 이런 거는 RDB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나옵니다. 1대 n이 있고요. n대 n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계가 지금 어드레스는 여기 geo도 또 여기 들어있죠. 그러면 어드레스 밑에 또 geo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유저 한 명이 있으면 어드레스가 있고 geo가 있겠죠. geo의 어드레스에 유저 2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같은 주소에 3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죠? 하지만 유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약간 그래프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노드라고 합니다. 이런 선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자료 구조들을 요 선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릴레이션. 그래서 뭐 1대 1이 있고 1대 n이 있고 n대 n이 있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정도 설명하고 그리고 컴퍼니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컴퍼니까지의 친구를 응답하는 모델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요 위까지는 기본적인 유저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였다면 해당 유저가 다루는 포스트와 코멘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얘네들도 결국 똑같은 객체예요. 특별히 다른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요. 페이지네이션 좀 어렵고 페이지네이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트워크 결국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큰 자료 목록인데 이걸 한 번에 뭐 100만 개, 10,000개 이렇게 가져가기 힘드니까 쪼개는 걸 페이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뭐 100개씩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개수를 뭐 5,000개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경우. 뭐 페이징의 숫자는 그 하나의 이 하나 데이터 양에 따라서 페이지네이션 크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서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많이 그 페이스북 보시면 계속 스크롤해서 계속 넘기면 계속 나오잖아요, 밑에. 걔도 페이징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 자료를 한 25개, 30개 정도만 가져옵니다. 사용자가 한번 볼 때 한 그 정도 보니까. 그 다음에 스크롤해서 내려가서 29번째쯤 가면 다음 30개를 또 가져와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한번 페이스북 스크롤을 미친 듯이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올리는 속도보다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툭툭 걸리면서 로딩이 보이실 겁니다. 보통 잘 안 보여요. 진짜 잘 만들어서 팍 넘기면 이렇게 툭툭툭 걸려요. 옛날엔 더 많이 걸렸는데 걔네가 그런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반응 속도 같은 거가 서비스 유지율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죠. 뭐 그럴 때 쓰는 게 페이징. 모든 웹사이트 뭐 소셜 서비스들 목록을 조회하는 그런 모든 서비스들은 페이징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조회할 때 페이징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친구를 다루는 자료형입니다. 그냥 감싸져 있는 거죠. 데이터 배열. 얘는 지금 T잖아요. 유저든 위에서 포스트든 코멘트든 그 배열에 대해서 몇 개씩 가져오냐에 대한 추가, 그러니까 메타 정보죠. 배열과 메타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페이지를 몇 페이지나 한 페이지에 몇 개씩 총 몇 개 있냐. 이런 거는 사실 그 목록하고는 별개의 메타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게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API를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과 제이슨 오브젝트와 가져오는 처리들을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코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 더미 데이터, 가라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서 가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실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 도메인이고 요 도메인 주소, 얘는 주소값만 있어요. 요 주소값에 플러스 경로, 패스라고 합니다. 그게 URL이죠. URL.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베이스 URL 플러스 유저스라고 등록을 하면 유저스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 자 어디 띄어놨는데 여기 있다. 보시면 요렇게 보여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플러그인 깔아서 아마 이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평문으로 보이시죠? 이 뭐 그 뭐냐 크롬 익스텐션 중에 제이슨 뷰어라고 있어요. 그거 깔면 이렇게 약간 구조화해서 보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자료를 이렇게 이게 제이슨 문법이라고 했어요. 제이슨 문법으로 자료들을 포매팅해서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분석해서 내가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럼 저기 들어있는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코더블 한 지금 다시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같이 보시면
ID 여기 ID 매핑 될 거고 네임에 매핑 될 거고 유저네임 맞죠? 똑같죠? 이메일 어드레스 자 중첩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어드레스 딱 들어가면 어드레스로 내려가죠. 여기로 어드레스가 연결돼 있고 어드레스 안에는 스트리트 있고 스위치라고 하나요? 이걸 네. 그 저기 호수죠 호수 네. 있고 그 도시 집 코드 그리고 지오메트리 포인트 이거는 위도 경도값 근데 얘도 또 중첩돼 있네요. 그러니까 코더블로 지오메트리 또 있고 이해되셨죠? 이 자료형을 만들어주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왔다 갔다. 그래서 코더블. 이해되셨어요? 네. 고개를 끄덕여야 끝난다는 걸 좀 이제 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봐요. 가장 그래도 표현 잘해주시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이용해서 URL을 만들었고요. 그 URL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 패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매니저의 세션 정보가 아까 있었죠. 네트워크 매니저 어디 있어? 이 친구죠? 이 친구가 네트워크 매니저죠. 여기서 세션 만들어서 패치 데이터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요 코드를 저 아래서 부른 겁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매니저를 부른 거예요. 거기다가 패치 데이터를 넣은 거죠. 패치 데이터를 넣고 제이슨 디코드 하는 그런 겁니다. 패치 데이터에 넣고 그러면 거기서 주는 응답을 성공을 주면 디코딩해서 유저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 이 메인 스레드로 만드는 거 UI 스레드 때문에 그렇죠. UI 스레드죠. 거기다가 컴플리션 블럭을 던진 겁니다. 컴플리션 블럭 받는 쪽은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공부한 것들 로드 데이터 그쪽 있죠. 업데이트 테이블 뷰 그런 쪽으로 아마 처리가 돼서 화면에 그려질 것이고 안 되더라도 오류도 그쪽으로 보내서 실패했습니다. 로딩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띄워야 되니까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포스트는 게시물 조회가 아니라 게시물 조회가 아니죠? 패치 포스트구나. 조회 맞죠? 포스트 여기도 또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 얘는 get 방식인데 get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는 게시글이죠. 를 포스트라고 한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었다. 얘는 get 하는 친구, 포스트 하는 친구 아니고 헷갈리죠. 영어의 약간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는 게시글이라는 의미의 포스트다. 블로그 포스트라고 할 때 쓰는 포스트. 아까 얘기했던 get과 post와 put과 delete랑은 별개.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는 게시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결국 get이에요. get 방식으로 가져올 거고 post라고 하는 URL에다가 내려보면 fetch 데이터를 호출했죠. post 데이터가 아니라 fetch 가져오는 거, get 하는 거. 가져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코딩 한 다음에 UI에다가 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드가 안 많아요. 구조는 조금 뭐 처음 보는 객체들을 쓰지만 뭐 되게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충분히 다 이해하고 쓰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 앞쪽은 이해되시잖아요. 요 컴플리션 부른 다음에는 테이블 뷰 그동안 배운 거 열심히 한 거 컨피규어 하는 거 로드 데이터 하는 거 릴로드 데이터 한번 호출하면 화면 싹 바뀌고 그거예요. 그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까지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배운 것까지 하면 자주 쓰는 앱 뭐가 있을까? 오늘까지 배운 걸로 네이버 카페 앱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네. 카페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물론 거기에 뭐 되게 뒤에 뒷단에 백엔드에 뭐 복잡한 어떤 로직이 있고 트래픽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 구조적으로 보면 되게 허접하더라도 그 정도가 나오는 앱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UI 킷으로. 자, 게시물 생성. 여기가 이제 실제 포스트를 날리는 거죠. 내려보면 포스트 데이터를 날립니다. 그래서 바디 정보를 전달해요. 소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포스트는 전달받았네요. 요 포스트 객체 값들이 들어있겠죠. 타이틀, 바디, 뭐 이미지 이런 거를 넣어서 서버로 보내는 작업. 그리고 서버를 보내서 응답이 성공했다면 그걸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테이블 뷰에 인서트 로우가 되겠죠. 한 줄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실패했다면 포스팅이 실패했습니다. 뭐 제시도 팝업을 띄우든 뭐 그냥 실패하고 토스트 메시지로 끝내버리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게 네트워크의 전부예요. 네트워크 별거 없죠? 질문 있으세요? 태가 휘인 건 아니죠? 네. 저요? 아, 규상님한테? 아. 와, 고급 조롱. 네. 요즘 유튜브 쇼츠에 긁는 영상이 그렇게 많더니 그게 잘 아시는군요. 네. 자, 네트워크가 뭐 네트워크는 아마 밑으로 가볼까요? 요 어싱크 어웨이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리고 이 어싱크 어웨이트는 우리 UI 킷 끝나고 좀 제대로 다룰 겁니다. 이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게 한 그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좀 제대로 네. 장난이 짓궂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마음은 착한 친구입니다. 네. 자, 뭐 어싱크 어웨이트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스위프트 UI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웨이트 코드를 넣으려면 함수 정의 부분에서 어싱크가 돼야 된다. 어싱크와 어웨이트는 페어로 다닌다. 뭐 얘기했었죠. 네트워크는 에러 처리가 많으니까 스로우가 같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 함수가 되게 길어졌죠. 사실 네트워크 코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전 이거 같아요. 되게 복잡하죠. 여기 제네릭 들어있고 예. 그리고 어싱크에 막 스로우에 뭐 이렇게 타입 T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이 코드 뭐야? 하는 좀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잘 까보면 별거 안 들어있어요. 지금 배운 대로 다 담겨 있는데 자, 패치되는 코드는 어떤 타입이든 올 수 있는데 제네릭으로 범용적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다만 규칙으로 디코더블한 디코더 프로토콜을 지키는 그런 타입만 올 수 있는 거죠. 그 타입에 해당 타입 정보랑 엔드포인트 정보를 전달하면 조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려보면 URL의 엔드포인트가 포스트이거나 유저스거나 뭐 요런 정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유저 포스트의 타입은 포스트일 거고, 유저 타입은 유저 정보를 타입으로 가져오겠죠. 예. 여기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면 디코딩 할 때 해당 타입 여기가 포스트 데이터면 포스트의 타입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 셀프, 실제로 우리 코드 쓸 때는 이렇게 썼죠. 포스트 셀프라고 썼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가 된 거죠. fetch라고 하는 함수는 유저에도 쓸 수 있고 포스트에도 쓸 수 있게끔 조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코드 재사용성은 좋아졌지만 읽기가 좀 힘들어졌죠.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이슨 디코더의 디코드 스트래티지의 컨버트 프롬 스네이크 케이스 나오네요. 캐멀 케이스고 얘는 캐멀 케이스고 스네이크 언더바 케이스죠. 우리 이거 다뤘었죠. 요걸 스네이크 밑줄 가는 모양 그리고 대문자가 없는 모양에서 뱀같이 그린다고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르고요. 대문자가 껴있는 친구들은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캐멀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표기법, 제이슨 문법에도 변수 표기가 돼 있으니까 키 값을 가져올 때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환해서 가져오고, 스위프트에서는 캐멀 케이스를 주로 쓰니까 변수 이름에,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 변수명과 캐멀 케이스 변수명을 페어링 시켜주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해되셨죠? 네. 시간 또 초과했네.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